중국의 J-35에 비하면 한국의 KF-21은 장난감 수준 정도 아니냐며 큰소리치던 중국 항공청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계 각국의 항공청 직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한국 항공청의 직원이 등장했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청에서 일하고 있는 아유 샨티라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항공산업청에서는 항공기술개발, 국제협력, 항공기 인증 및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항공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발표한 뒤로 저희 항공산업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덕에 제 어깨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자신만만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해준 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전투기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했습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로 유명한 나라는 여럿 있잖아요. 스위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인도네시아가 큰맘 먹은 김에 이런 항공대국과 손을 잡으면 좋았을 텐데 고작 한국이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국과의 KF-21 공동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왜 내기로 한 개발 비용 1조 6천억을 내지 않냐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를 다 내지 않았을 뿐 4천억이라는 큰 돈을 내기도 했잖아요. 오히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너무 쪼아댄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여유가 없나 보네. 돈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걸 보면 말이야.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4천억만 내고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린 것도 모자라 인도네시아가 남은 1조 2천억 원 중 6천억 원만 내겠다고 한 것도 받아주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확신했죠. 한국은 지금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인 거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유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시제기만 받으면 되니까요. 아쉬운 건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조나 지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시제기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더욱 분노했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스위스, 프랑스랑 거래했지. 돈은 돈대로 쓰고 시제기도 못 받고 이게 뭐야? 처음에는 저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항공산업청 안에서 다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지불한 것도 아닌데 시제기를 받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는 4천억 원을 이미 지불했고 6천억 원도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1조 원이라는 큰 돈인데 이 돈을 꿀꺽해 놓고 시제기도 안 내놓는다는 건 한국이 양아치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에 한 직원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KF-21 개발 비용이 8조 1천억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감당하기로 했던 20%도 제대로 내지 못했고요. 약속한 걸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원하는 걸 다 받으려고 하는 게 더 양아치죠. 솔직히 이 대목에서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전투기 하나를 생산하는데 8조 1천억이나 들 줄은 몰랐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생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제 업무가 정확히 이쪽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제기를 안 준다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시제기는 얼만데요? 그거 그냥 돈 좀 더 주고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되돌아온 답변도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6,209억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원래 내기로 한 돈과 비등비등한 금액인 거잖아요. 저는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홀라당 벗겨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 저와 한 사무실에 있는 동료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시제기를 들여오지는 못해도 같이 기술 개발을 했던 엔지니어들이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 연구할 때 익힌 기술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면 그걸로 우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잖아. 남의 나라 무기를 들여오는 것만 하면 뭐해? 스스로 무기를 만들 줄 알아야지 이번 일은 인도네시아 항공사업 부흥의 첫 단추가 되어줄 거야.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원래 주기로 한 돈을 다 안 주고도 좋은 것을 얻어냈으니 가성비 넘치는 거래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얼마 뒤 한국과의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서는 그에게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연구원의 말은 썩 희망적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동요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연구원을 대했죠. 하하, 가가씨가 부담이 크신가 보네요. 지금 당장 전투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알아온 기술을 바탕으로 조금씩 발전해보자는 거였죠. 저는 풀이 죽어있는 연구원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에구,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뒤이은 연구원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있어야지 기술을 발전시키든가 말든가 하는데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무려 1조라고요, 1조. 1조를 들여서 한국까지 보내놨는데 배워온 게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모두가 싸늘하게 연구원을 바라보자 그는 말을 더듬으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기술을 안 알려주는데 어떡합니까?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준다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연구원 탓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모든 원흉은 1조 원이나 받아가 놓고 제대로 된 기술 하나 알려주지 않은 한국이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호감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은 믿지 못했지만 한국 문화는 좋아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는 한식집도 많고 한국 드라마도 유행이라서 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특히 김치 두루치기는 일주일에 3번은 먹을 정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죠.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을 홀대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한식의 한자도 보기가 싫었고 집에 있는 김치도 당장 가져다 버렸습니다. 제 돈은 아니지만 1조라는 돈에는 제가 낸 세금도 있는 건데 그 돈을 꿀꺽해버린 한국에게 받은 배신감이 상당했으니까요.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청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의 전투기였습니다. 원래는 중국 전투기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비싸더라도 스위스나 프랑스와 거래를 해야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항공산업청으로 중국 항공청 직원이 방문을 한 뒤 모두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중국 직원은 이번에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J-35라는 전투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한국의 KF-21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은 성능의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죠. 미국의 F-35보다도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J-35의 속도는 마하 2.2인 반면 미국의 F-35의 속도는 마하 1.5였습니다. 게다가 속도가 빠르려면 기체가 가벼워야 하는데 J-35는 F-35보다 무거우면서 빨랐고요. 당연히 무기 적재량도 높았죠. 무엇보다 스텔스 기능이 월등하다는 점에서 J-35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J-35만 있다면 KF-21 정도는 장난감 비행기 수준이겠더라고요. 군사 강국인 중국이 이런 놀라운 성과와 기능을 보장한다는데 뭘 더 고민하겠어요. 마침 중국에서 주하이 에어쇼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에 중국의 야심작인 J-35를 직접 보고 어디와 손을 잡을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하이 에어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한 날, 첫날은 괜찮았어요. 중국으로 들어갈 때 입국 심사와 짐 검사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입국 심사가 됐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중국인 관계자 덕분이었습니다. 저를 VIP라고 하면서 대우해 주는데 이런 대우 때문이라도 중국의 J-35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중국 관계자 왕위 씨와 식사를 했는데 그에게 한국과 있었던 일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텃세를 부린 거네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중국인들은 텃세 같은 건 부리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중국인들은 드세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아실 거예요. 왕희 씨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말투가 좀 세서 그렇지 식당 직원들에게도 매우 젠틀하게 굴었고 친절했거든요. 그리고 왕희 씨 덕분에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대대로 허세가 좀 있는 편이죠. 자기들이 언제부터 무기를 만들었다고 기술이 좀 생기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기술 강국이냥 행동하는데 실제로 껍질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가 한국이에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에게 아무것도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아는 게 별로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 저는 왕희 씨의 말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J-35라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만들고 그것을 곧 공개할 중국이 이런 말을 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나요? 게다가 왕희 씨는 공부도 많이 하고 엘리트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길에 있는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가 제235라면 신뢰하기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은 처참히 부서졌어요. 식사 후 왕휘 씨와 함께 주차장까지 걸어가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쾅쾅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진동 소리도 전해졌습니다. 순간 전쟁이라도 난 건가? 설마 이번에 공개할 무기에 문제가 생긴 건가? 라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고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자 제 눈에 보인 건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웬 차량이 벽에 차체를 받은 채 서 있었고 그 차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은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었으며 부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만 부서진 거면 다행인데 그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넘어진 거 말고요. 차에 치여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어요. 사람들을 친 차에는 여전히 시동이 걸려 있었고 저 차가 또 움직일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제가 보고 있던 그 장면은 미사일 폭격을 당하면 이런 모습이구나 싶을 정도로 처참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 어린아이 한 명이 쓰러진 게 보였습니다. 제가 겁쟁이라 차에 가까이는 못 가도 어린아이 한 명은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왕희 씨가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자리를 피해야죠.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어린아이들을 예뻐하던 왕희 씨였기에 다친 아이를 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얼른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애가 쓰러진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게 이 시간에 애가 밖에 왜 나돌아다녀? 당신은 인도네시아 대표로 온 거 아닙니까? 괜히 사고 나면 나만 곤란해지니까 빨리 따라오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끌고 가는데 방금 전까지 저와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말투와 표정이었죠. 제가 왕희 씨와 아이를 번갈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한 무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를 안아서 먼 곳으로 옮겼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중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옮겼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마 구급차와 대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서둘러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영어로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왕희 씨도 크게 화를 내면서 저와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봐, 저 사람들을 돕고 싶으면 당신들이나 도와. 괜히 끼어들었다가 덤터기 쓰고 싶지 않다고. 그러자 그 사람은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같은 중국인끼리 도와줘야죠.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실 건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왕희 씨의 태도는 강경했어요. 절대 돕지 않겠다는 거였죠. 왕희 씨의 태도에 그 사람은 한숨을 쉬더니 몸을 돌려 수십 명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옆으로 메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주워서 봤더니 코리아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땅에서 중국인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그들을 돕는 사람은 정작 한국인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인의 이미지는 치사하고 오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왕희 씨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말이죠. 왕희 씨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국인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멍청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러다가 피해받으면 어떡하려고 나서? 하여간 한국인들 오지랖은 알아줘야 돼. 얼른 가시죠. 저런 데 있어봤자 민폐만 끼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는데 아까 나와 대화했던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왕희 씨는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돕기는 무슨, 다른 중국인들도 왕희 씨와 마찬가지로 멀찍이 서서 사고 현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한국인의 신분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주하이 에어쇼에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이었어요. 기자이거나 못해도 이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자꾸만 저를 잡아당기는 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갈 거면 왕희 씨만 가세요. 저는 이걸 전달해주고 갈게요. 왕희 씨는 아무리 말려도 제가 말을 듣지 않자 무슨 일 있으면 제 탓 아닙니다. 여기서는 남 함부로 돕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물론 제가 사는 인도네시아도 치안이나 시민의식이 좋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가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이지 겁쟁이 그 자체였어요. 저는 한국인들처럼 용감하게 용기를 내고 싶었고 그 신분증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인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군요. 사고가 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도착한 앰뷸런스와 경찰차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곧장 사고 난 사람들에게 가서 사고를 수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거칠게 몰아내더라고요. 마치 이 장면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저도 이런 대형 행사를 해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중국 공안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괜한 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35명입니다. 43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데 그건 뒤로 하고 사람들을 내쫓다니. 심지어 두 팔 걷고 땀을 흘리며 부상자들을 돌보던 한국인들에게 큰 소리를 내며 몸을 밀치기까지 했어요. 중국어를 알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자기 나라 사람을 도와준 사람에게 할 행동은 아니었죠. 저는 공안에게 쫓겨나느라 주었던 출입증도 건네주지 못하고 호텔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당연히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35명이 죽은 사건인데 덮고 지나갈 수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이지 소름 돋게도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 매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나오지 않는데 이 에어쇼를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었죠. 며칠이 지나 주하이 에어쇼의 아침이 밝았고 저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인에게 실망한 건 실망한 거고 제235의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건 기대됐어요. 그렇게 에어쇼가 시작됐고 중국의 모든 기술이 들어갔다는 제235가 활주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제235가 이륙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죠. 그런데 잠시 후 제235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연기가 나오는데 순간 제235가 추락이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추락은 면했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235는 수준 높은 비행을 선보였지만 까만 연기는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지 오래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준 높은 비행이라고는 하나 미국의 F-35와 견줄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에어쇼는 다소 황급히 마무리되었어요. 중국 측도 당황했겠죠. 저렇게 새카만 연기가 나왔으니 에어쇼가 끝난 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제 주었던 출입증의 주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로 가서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이거 어제 주었는데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어제 보여주신 용기는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사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에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한국인을 비롯해 한국 문화까지 미워했으니까요. 저 초면에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하다고 들릴 수 있지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비용으로 낸 돈을 꿀꺽하고 모르는 척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이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제 보여준 한국 분들의 행동은 정말이지 존경스러웠습니다. 제 섣부른 판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한국 관계자는 아무렇지 않게 제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KF-21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개발 비용을 다 내지 않으면 기술 이전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인도네시아고요. 또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공유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요. 저희는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한국에 간 사람들의 수준이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정도라니 인도네시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이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받는 게 마음에 걸려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엔지니어에 관해 했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인도네시아가 약속된 금액을 다 지불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하지만 아유 씨의 잘못은 아니니 너무 죄 지은 사람처럼 잊지는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사려 깊을 수가. 한국에서 온 박성민이라는 사람에게 깊이 감동한 순간 어제 비겁하게 도망친 왕희 씨가 나타났습니다.
아유 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오호라, 한국 엔지니어시네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협력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는 말투였죠. 그는 박성민 씨에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걸었어요. 오늘 에어쇼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한국은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KF-21이죠?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을 했던 게 인도네시아가 개발해서 발을 뺀 이유는 아시죠? 훨씬 성능이 좋은 J-35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자 박성민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J-35가 그렇게 자랑하던 기술력을 문제없이 보여줬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검은 연기라니. 뭐요? 검은 연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다들 검은 연기에 현혹돼서 J-35의 진면목을 모르나 본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걸로 발목을 잡는 건 질투 때문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왕희 씨의 말이 끝나자 옆에서 푹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찰을 보니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검은 연기가 날 수 있죠. 그런데 J-35의 검은 연기는 누가 봐도 엔진의 결함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스텔스 기능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겠죠. 제 뒤편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검은 연기로 스텔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냐? 연기가 많이 나서 기체가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던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척 날카롭더라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말을 하지는 않는데 알고 보니 중국이 프랑스, 스위스 등 전투기 분야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나라의 전투기를 평가절하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J-35를 추켜 세우기 위해서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걸 건드렸으니 고운 말 들을 기대는 버려야겠죠. 프랑스 전문가는 전문 지식으로 왕위 씨를 저격했습니다. 이전 전투기보다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제대로 작동되는 걸 가져왔어야죠. 몸집만 크게 키운다고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왕희 씨는 여전히 똥꼬집을 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를 잡는군요. 왜요? 중국 첨단 항공 기술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니까 무섭습니까? 군사력 격차가 확대되니까 두려운 거죠? 프랑스 전문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에서도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죠. 오늘 보여준 비행이 성공적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인정 좀 하세요. J-35의 엔진이 형편없다는 걸 400시간 비행한 뒤에 오버홀을 해야 하고 최대 수명 1000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왕희 씨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있으면 아시아를 호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프랑스 전문가는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전문가 맞아?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의 퀄리티는 중국이 한국을 못 따라갑니다. 한국의 KF-21의 엔진은 4000시간 사용 가능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4배라고요. 사천 에어쇼에 방문했을 때 KF-21의 비행을 보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라면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J-35가 고난도 비행이라고 했던 거 KF-21은 아주 손쉽게 합니다. 안정성, 기동성 모두 수준이 다르다고요.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한국에게 배울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만하지 좀 마세요. 검은 연기 얘기를 하는 게 질투심 때문이라니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왕희 씨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중국어로 욕짓거리를 내뱉더니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계 각국의 전문가, 관계자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허세를 부리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혀를 끌끌 찼고요. 한국인 박성민 씨는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해명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기술 수준이라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어떤 기회를 놓친 건지 조금씩 현실감이 들었거든요. J-35는 이번 에어쇼로 전 세계로부터 망신을 당했고 F-35의 발끝에도 못 따라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자신하며 다녔는데 그것마저도 허풍인 게 드러났죠.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프랑스는 최근 훈련 중에 전투기 2대가 부딪혀서 실종, 사망했고 중국은 볼 것도 없는 나라였고 스위스는 부품 수급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에 납품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눈을 돌렸는데 인도네시아가 빠진 자리를 필리핀이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신뢰를 저버린 인도네시아를 한국이 받아줄 리 없죠. 저는 외국 언론들이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 처참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공동 개발에 들어가는 금액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술 이전에 한계가 생겼고 조종사 훈련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종전에 계획했던 항공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조종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전투기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엔지니어들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만약 한국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조종사 부족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굴러들어온 복을 뻥 차버린 건지 너무 후회되고 바보 같은 결정에 화가 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전투기를 들여온다고 해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한국 엔지니어들은 신속 정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정해진 납기일을 지키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문장이 모든 기사에 있었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 군수업계를 서서히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후회가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과 다시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것 같아요. 저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겠죠.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이 이래서 발전이 없다는 생각에 착잡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국 분들에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부디 그때가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군사력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한국에게 무기 좀 빌려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시나요? 또한 한국은 그 많은 무기를 아무렇지 않게 빌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데 매년 1,000조나 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과연 워싱턴 DC 조지타운 외교대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 대학의 외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제이슨 핸더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복수 전공으로 정치학을 선택할 만큼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애초에 조지타운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한 이유가 이 대학이 국제관계, 외교, 안보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최근 전 세계의 동향을 보면 영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변 국가들의 긴장 상황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저희 대학원에서 글로벌 군수 체계와 전략적 안보 동향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딱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교수님께서 강의 초반에 강의의 순서와 흐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만 들었는데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의의 흐름을 훑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군수체계를 다루는 강의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마친 뒤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테니 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프랑스 국적의 루이 듀퐁이라는 남학생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저런 반응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조를 짜주시더라고요. 각 조별로 자기소개와 강의를 들으러 온 이유에 대해 나눠보라고 하셨죠.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사고의 시각을 넓혀보라는 좋은 의도에서였죠. 저는 뭔가 건설적인 의견을 나눌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조금 달랐어요. 그건 루이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든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는 참신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들뜬 상태였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기대가 사라지네요. 글로벌 군수 체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데 왜 아시아의 변방 국가 한국이 나오는 거죠? 미국이야 국방력으로는 말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한국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당연히 프랑스나 독일 아니면 나토나 EU에 대한 강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강의를 듣기 전이었다 보니 루이의 의견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에서 가장 큰 군수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니까요. 자국의 국방력, 군수산업에 자부심이 있다면 교수님의 이번 강의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강의잖아요. 자신이 모르는 지식을 배울 수도 있는 곳인데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열을 내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강의가 시작되었고 교수님은 방위산업의 성장은 국가의 국방력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 방위산업에 투입되는 신기술들은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되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죠. 이처럼 방위산업은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국방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방위산업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아시아의 작지만 큰 나라, 한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순간 제 옆자리에서 마치 불이 붙은 것과 같은 열기가 느껴졌어요. 옆을 슬쩍 보니 루이는 눈을 부릅뜨고 교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이글이글거리는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눈을 피하고 말았어요. 정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루이가 교수님의 말에 딴지를 걸거나 강의 분위기를 해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루이는 결국 이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루이는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대체 왜 한국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학생? 왜 한국이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루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이런 질문해줘서 고마워요, 루이 학생.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 대다수는 루이 학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루이 학생을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서구권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유럽인들은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철저히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알고 나면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던 사고방식이 깨질 거라고 장담하죠. 그런데 루이는 여전히 어딘가 불만이 있어 보였어요. 동아시아의 국방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단요? 아닙니다. 아시아에는 중국과 인도처럼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왜 한국이냐는 겁니다. 교수님. 다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느꼈는데 당연히 교수님도 느끼셨겠죠? 교수님도 이제 그걸 느끼셨는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루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강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무례하군요. 루이 학생이 하고 있는 말은 지식의 부재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걸로 보아 자신이 아는 지식 내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극명해 보여요. 더 이상의 무례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는 건 멈추고 이만 자리에 앉으세요.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긴장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대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 분야 권위자인 교수님이 이 정도로 강조하시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다른 국가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교수님의 이야기는 첨부하신 자료를 보자마자 확실한 신빙성을 얻게 되었어요. 자, 우선 한국 방위산업의 특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폴란드의 예를 들어보죠. 저는 자료를 보면서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해가는 규모를 보니 폴란드가 국방비의 대부분을 한국에 쏟아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폴란드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K2 전차는 18조 원 규모였고 K9 자주포는 4조 원, FA50 경공격기는 3조 8천억, 천무다연장 로켓은 9조 1천억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총 합쳐서 34조 9천억이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무기를 수입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가 있으니까요.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국가들의 무기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겁니다. 게다가 유럽은 나토라고 해서 북미, 유럽의 30개국이 참여하는 군사동맹이 있잖아요. 특히 유럽은 EU 연합으로 더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같은 유럽인 프랑스,
독일에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저만큼 계약을 맺었다면 프랑스, 독일이랑은 어느 정도 규모로 계약을 맺은 거야? 폴란드 국방비가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폴란드가 전적으로 의지한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이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보냈을 때 대통령이 마중을 나오기까지 했더라고요. 아니, 한국이 공짜로 무기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온 무기가 온 것뿐인데 대통령이 친히 자리를 한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국방부 장관 정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대체 이게 뭐라고 대통령까지 나오나 싶었어요. 게다가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니 더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이 현대적이고 고성능의 무기만이 홀란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에게서 우리를 지킬 힘은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입니다. 누가 보면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기부한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아, 대통령이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전 세계가 한국에서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국에게 잘 보여야 좀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아니면 팔 곳 없는 나라라면 떵떵거리며 거만한 자세를 취해도 상관없겠지만 현재 미국마저도 한국에게 무기를 대여하는 판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무기고가 비었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죠. 무려 50만 발이나 되는 포탄을 대여한다고 하는데 무려 미국이 아시아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인 한국에게서 무기를 빌린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미국이 50만 발을 대여한다는 것에 놀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50만 발이나 되는 무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들 아시나요? 다른 나라였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죠. 이건 즉 50만 발 없어도 북한과 교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평화에 익숙해져서 무기고를 텅 비워둔 상황에서 한국은 착실히 국방력을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루이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한국은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전혀 없다고 하던데 한국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미국을 도와준 거 아닌가요? 미국이 50만 개를 내놓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저는 강의에 집중하고 싶은데 도대체 루이 때문에 강의가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교수님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을 쉬지를 않나 불편한 기색을 엄청 냈거든요. 그렇지만 루이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정세라는 게 아무리 평화롭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미국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50만 발 내놓아서 무기고가 텅 비어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잖아? 라는 식으로 나오면 한국이 뭐 어찌할 도리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의 이 생각은 매우 아니라고도 어찌 보면 멍청하기까지 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든든한 우방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하관계를 의미하지 않아요. 두 나라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지 지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한국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은 1940년대만 해도 군사 물자를 해외 원조 수입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말이 원조 수입이지 그냥 지원받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70년대가 되었고 당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은 화포, 탱크까지 생산하는데 한국은 소총 한 자루를 만들 능력이 없는 현실에 무기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한국어를 직역하면 번갯불에 콩을 굽듯이가 되더라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지시를 한국의 무기개발팀이 해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교수님의 부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당시 한국 대통령이 무기를 만들라고 지시한 시기는 1971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격포와 소총 등 시제품이 완성된 시기는 12월 16일이죠. 여러분은 이게 이렇게 빨리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게다가 한국은 1945년에 일본의 지배에서 겨우 벗어난 참이었고 한국은 해외의 원조를 받으며 겨우 국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무기를 뚝딱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교수님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교수님은 상기된 상태로 열띤 강연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발전에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한국의 이런 발전은 외계인의 도움이 있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외계인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 루이가 태클을 걸고 나섰습니다. 교수님, 무슨 그런 유치한 말을 하십니까? 외계인이라뇨? 그게 지금 조지타운 대학에서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미 서방 국가는 미사일, 전투기는 뚝딱하고 만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1945년에는 핵으로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도 했고요. 한국이 1945년에 일본에게서 벗어났다고 하셨죠? 한국은 미국의 공격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겠네요. 일본에게 흡수됐을 수도 있고요. 한국은 미국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인가 보죠? 이쯤 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교수님 말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게 별 기대 안 했던 저조차도 강의를 듣다 보니 한국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에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인인 저도 언급을 안 하는데 왜 프랑스인인 본인이 나서서 저딴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글로벌 군수 체계에 관해 논하는 자리에서 프랑스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저러는 건 그냥 심술 부리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대체 한국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무래도 지난 파리올림픽 때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 유독 인기를 끌고 한국 올림픽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서 괜히 심술이 난 건지 여하튼 이건 교수님에 대한 무례이기도 하고 열성적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수업도 방해하는 행동이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같은 학생으로서 루이에게 나지막이 경고했어요. 루이 씨는 지금 교수님이 편파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맞나요? 그러자 루이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당신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과장이 너무 섞여 있어요. 대체 저걸 누가 믿는다는 건지 처음으로 이 대학에 온 걸 후회하게 되네요. 저에게 루이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루이 씨의 지금 모습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친구를 질투하는 초등학생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교수님이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이런 얘기에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굴던 사람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저를 무섭도록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섭지도 않았어요. 키만 컸지 말라서 힘 하나 못 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덩치도 크고 누가 봐도 힘 좀 꽤나 쓰게 생겼다 싶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힘 좀 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교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폴란드가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산을 안 쓰고 한국 거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증거가 저렇게 명확하잖아요. 배울 게 있으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깎아내리기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는 학생도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대놓고 한국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한국 무기를 구매한 폴란드를 배신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무기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감정에 호소하기만 할 뿐 한국 무기보다 더 나은 점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나와서 할 말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루이는 자기 나라 대통령까지 언급이 되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마 이 학생의 말에 자신도 동의한 거겠죠? 당황해서 동공이 떨리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배신자 취급할 게 아니라 폴란드가 왜 한국에게 손을 뻗었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교수님께 감사하세요. 무엇보다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의 국방력을 위해 한국산 무기를 직접 환영한 폴란드 대통령을 보고 배울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야 한국이 프랑스와 거래를 해주지 않겠어요? 루이는 이봐요. 지금 우리 프랑스가 한국에 도움을 청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소리를 치면서 혹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진 지 오래였고 루이는 강의실 구석에 있던 독일인 학생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말을 걸었어요. 당신 독일에서 왔죠?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독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방위산업의 1인자잖아요. 그쪽도 한국이 영 못마땅하죠? 이젠 아예 한국이 못마땅하다는 걸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독일 학생도 루이와 같은 반응이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솔직히 무기에 있어서는 독일이 미국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독일이 한국에게 밀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학생은 생각이 제대로 박힌 학생이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루이 학생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유럽의 모든 국가가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독일,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 격차를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발을 담근 사람이라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독일은 전차 부분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 오래입니다. 이건 솔직히 놀라웠어요. 독일의 전차는 그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전차가 밀렸다니 이건 루이도 모르는 내용이었더라고요. 한국에서 생산한 전차인 K2를 폴란드에 수출하기 전에 노르웨이에서 설상기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인 곳에서, 눈이 언 곳에서 진행한 모든 테스트를 K2는 가볍게 통과했어요. 이때는 와, 한국 장난 아닌데 싶더라고요. 루이의 표정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유럽에서 무기 꽤나 만든다 해도 독일의 전차 기술력은 못 따라가거든요. 자기들도 따라잡지 못한 독일의 전차를 한국이 가볍게 제쳤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독일이 한국 무기의 성능에 무릎을 꿇은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독일이 잠수함을 가지고 경쟁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독일은 방산업계 최강자였고 한국은 서서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같은 거였죠. 그런데 독일이 아주 보기 좋게 경쟁에서 졌습니다. 1,400톤급 잠수함 3척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한국의 저력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이쪽 분야의 시야가 넓은 사람들은 한국이 경계해야 할 국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여기에 이어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본인 나라의 방위산업이 그렇게나 자랑스럽다면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 루이 학생은 자존심만 있지 지식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런 식이라면 프랑스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겁니다. 한국의 기술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자유진영의 국가와 공산권 국가의 기술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두고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도대체 강의 한 번에 몇 번을 놀라는 건지 세어볼 걸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은 한국은 러시아의 기술과 미국의 기술 중 가장 좋은 것만 뽑아서 기술을 통합한 상태였어요. 루이도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보더라고요. 아마 독일 학생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비빌 수준이 못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산 무기를 산 것을 꼬집는다? 무슨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해 라는 거잖아요. 마치 친한 친구가 다른 아이랑 친해지면 질투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일입니다. 아무리 나토 연합으로 이어져 있더라도 상대 국가를 침공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얼마나 혼란한데 군사연합은 군사연합이고 일단 내 나라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편 안 들어줘? 라는 식으로 말하다니 한국은 불쾌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 같아요. 게임이 돼야 한국도 긴장을 할 텐데 독일도 백기를 흔든 한국을 프랑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한국산 무기를 구하지 못해서 땅을 치고 후회할 프랑스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루이 학생, 할 말 다 했나요? 루이는 더 이상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프랑스라는 나라에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프랑스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루이가 특별히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마저 그랬다는 걸 들으니 프랑스인들의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게는 엄청난 호감이 생겼어요. 자력으로 그 정도의 기술을 구축한 것도 대단하고 주변 국가들의 엄청난 견제를 받다 보면 기술 개발에 제약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이겨낸 거잖아요.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연구하면서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많이 예측해 보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떠한 방해를 받았는지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저희 미국도 긴장해야겠더라고요. 강의 이후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뜨거운 화두가 되었어요. 각자 시키지도 않은 연구를 해오더라고요. 한국은 육지 무기에서만 강한 줄 알았는데 해군력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3,000톤의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루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3,000톤의 잠수함을 만드는 건 어지간한 기술력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교수님의 강의에서 배웠다시피 한국은 다른 서방 국가에 비해 무기를 연구한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런데 국산화 76%의 무기를 만들어냈다? 한국에 외계인이 왔다 갔을 수도 있다라는 교수님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모든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사가려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는데 이젠 무기하면 한국이 되겠어.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국제관계학을 연구하고 있는 저는 이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사이버 안보, 우주 방위, AI를 활용한 미래 전장 대비와 같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안보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하도 얘기하고 다녔더니 다들 저더러 과장 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걸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게요. 그리고 한국 분들마저도 제 이야기를 과장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염려가 됩니다. 한국의 수준은 과하게 칭찬해도 부족할 정도고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아니,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논문을 쓸 예정인데요. 학자의 입장으로 보니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쓸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논문을 쓰느라 바빠질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국방이나 방위산업 이런 쪽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보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네요. 요즘 일본에 태풍 이슈가 많은데 아무쪼록 무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